일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존중의 문화 만들기가 가장 큰 화두였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호칭에 변화를 주죠.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용어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직함 빼고 이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물론 의미 있는 출발이죠. 그러나 이름만 편하게 부르면 존중의 문화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말마음연구소 김윤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상사나 후배, 동료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사정이 있어요. 나는 참다 한마디 했는데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어요. 지금 MZ세대인 분들도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닮고 싶지 않았던 꼰대라는 자화상과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존중이란 세대 차이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우리의 화두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세대든 꼰대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면 돼요. 특히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 상황에 놓일 때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여러분이 동료 선후배에게 들었던 불편했던 말 있죠. 한번 그 대화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선 후배들은요. 선배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불편하대요. 일단 해봐, 해. 혹은 안 가 봐. 벌써 가. 이런 말 할 때 불편하대요. 선배들은 또 이런 말 들을 때 불편하답니다. 이거 왜 해야 되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맞다. 동료들끼리는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4가지 중에 1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4가지 중에서 어떤 대화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힘의 대화입니다. 힘의 대화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대화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2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많아요. 자기 혼자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요. 질문이 없어요. 저 친구한테 질문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째는요. 회피의 대화입니다. 회피의 대화는 너랑 나랑 대화해 봤자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죠. 갈등, 차이를 풀어가려면 시간, 에너지,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피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3번째는요. 수능의 대화입니다. 시키는 대로는 내가 할게요.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이런 사람의 대화죠. 의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싶죠. 4번째는요. 존중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나도 너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요. 이 간격을 좁히려면 질문을 안 하고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회피의 대화가 참 많아졌어요. 저는 이게 수평적 조직 문화로 이동하는 사이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좀 덜 된 거죠. 저는 갈등의 대화에서 다음 3가지가 있으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중의 대화는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긴장감을 감춰요. 그래서 분위기 쌀벌해져요. 조급할 수도 있는데 조급함을 숨기다가 막 짜증내요, 서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안테나가 있어요. 이걸 뇌의 편두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주변의 감각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거를 감정이란 데이터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두엽의 기능 일부를 딱 닫아버립니다. 차단시키는 거죠. 까다로운 이슈를 다루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대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화를 똑똑하게 하려면 이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회의를 진행 중이에요. A는 빨리 이 안건을 진행시키고 싶어요. 큰 그림에서 개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A는. 그런데 B는 아닐 수 있죠. 나는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해서 난 두 번은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의 뇌가 안테나를 세워요. 그래서 이 B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받아요. 말끝마다 딴지야 지가 하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할 말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요. 이런 감정의 화학작용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 다 자기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화가 안 좋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대화를 하려면 우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 때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감정은 조절됩니다. 좀 전에 A와 B 대화에서요. A는 되게 조급했겠죠. 압박감도 느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그 감정들을 A가 지나치지 않고 인식해야만 감정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야 방어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말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감정하고 조금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대화,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의 대화는요, 욕구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많은 욕구를 충족하길 원하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효율도 높이고 싶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요, 비난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탓하는 듯한,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제가요, 얼마 전에 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거 비대면 강의였어요? 저는 대면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담당자가 대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첫 반응은요, 비난처럼 전달됐어요. 아마 좀 놀라고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욕구의 언어예요. 대면 강의예요. 혹시 다른 요인들도 우리 서로 협의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싶은 그 상대의 욕구에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제 다음 반응도 아마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실력이 더 좋았다면 제 욕구도 알아봐 줄 수 있었겠죠.
학습자하고 더 소통하고 싶으셨을 텐데 아쉬우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제 감정이 더 공감받고 제 욕구가 인정받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일의 태도와 방식이 다를 때요. 욕구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우리가 협력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의 대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대화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빨리 안 해주는 동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현장 사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지원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이런 질문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의 기술보다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져 보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존중의 문화의 기반이 되죠.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존중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힘이나 회피의 대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존중하고 존중받았다 이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존중의 문화란요, 대화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언어, 욕구의 언어, 질문의 언어, 이걸 건너오는 동안 이 트라이앵글에서요, 안전지대가 만들어져요.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이 아니라 팀이라고 느끼는 거죠. 존중을 영어로요, 리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리, 다시, 스펙,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과정은요, 나와 상대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다시 볼 때 꼰대와 MZ세대임을 벗어나서 나와 너를 살리는 안전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젠장! 말년에 자기소개라니! 중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밥을 먹으라는데 됐어, 밥 안 먹으랬더니 이거 또 삐졌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마음이 상한 거지 이게 삐진 거냐고. 짠하다 진짜.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 최고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배우 최종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버 최종훈입니다.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말년에 아저씨 막내가 오다니. 막내가 우리 삼촌보다 나이가 많다니! 안녕하세요. 인마 최종훈입니다. 처음 보셨죠, 저? 아니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 그럼요. 내가 최애하는 배우였어요. 이거 내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아닌 진짜 저를 아신대요. 아우, 병장 깔깔이. 보셨구나. 난 진짜 저는 연예인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병장을 갔다 온 거야. 아.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현역 병장다운 사람. 저는 이제 기억 못 하실까 봐. 이런 젠장! 말년에 자기소개라니!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아시네. 이런 젠장! 사실 제가 오늘 온 거는 고민 아닌 고민? 제가 이제 43이 됩니다, 올해. 근데 병장이? 예, 김병장이 벌써 43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43 그럼 깜짝 놀래요. 네가? 제대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장가는 갔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자주 들어요. 아니 뜻밖이야. 솔직하시네요.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중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중년이 됐다는 느낌 와요. 이게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드라마는 당연히 울어요. 막 드라마 저 남자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딸이 얼마 전에 교복을 이제 맞추러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딸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와 예쁘다를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장 큰 거를 느낀 게 이제 이런 감수성. 두 분도 사실 뭐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감수성이 자극되지 않는데 라디오 방송은 이렇게 사연들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사연을, 예,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 신랑은 택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위에 사고 없이 빨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자주 나도 울어요. 뭐 아예 30대 막 그럴 때부터 그러지. 나도 40 넘어서부터 그런 울음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구나. 10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울어. 이게 최고가 예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스님들이 단체 관람을 갔어요. 그 장면에서 안 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스님들끼리 앉아 있는데 서로가 울면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법의 기운이 좀 얕은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다들 진짜 나중에 손을 이렇게 손을 정말 이렇게 원래 우리는 남자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울고 싶어 내가 가족들이 있어. 울 데도 없어요. 특히 남자가 울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우는 거다 이런 네, 저도 그렇게 어른들이 막 예전에 무의식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혼자 우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누구 앞에서 우는 거는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 창피해가지고 안 울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는 바꿨어요. 그냥 울기로. 특히 신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딱 하다가 내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것에 내가 감탄해가지고 내가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게 감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중년들이 자기들과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난 건강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신부님은 계속 표현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느껴. 우리 신부님 계속 건강하시구나. 난 이 말 하는 순간 울 뻔했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막 울 뻔했어. 참나. 요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살짝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좀 삐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지. 삐지지. 나는 분명히 서운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면 삐졌다는 거죠. 이게 삐지는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옷을 사러 갔어. 옷을 사러 갔는데 이거 예쁠 것 같아. 딱 입어보면 옆에서 안 어울려. 그럼 그런 걸 입으려고 그래. 뭐 이러면은 입어보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그래? 그러고 놨다가 생각나잖아. 집에 갈 때 얘기. 아까 그거 왜 안 어울린다 그랬어? 그러면은 아니 삐졌네 이거 막 이러면 아니 그냥 난 서운하니까 좀 어울린다고 해주면 안 돼? 피곤하다 나이 먹나 봐 막 이러고 있고 짠하다 진짜. 심지어는 제가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때까지 밀고 왔어요. 집에서 딱 이제 TV 보고 이렇게 옆에 딱 앉으니까 와이프가 딱 오니까 목욕탕 갔다 온다며. 갔다 왔어? 뭐 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밥을 먹으라 했는데 됐어 밥 안 먹어 그랬더니 이거 또 삐졌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이 상한 거지 이게 삐진 거냐고. 그래서 이게 내가 점점 더 잘 삐지나? 두 분은 혹시 삐지나? 아니 나는 원래 뭐 삐돌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 봐요. 그때는 개의치도 않아. 종훈 씨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종훈 씨가 주인공이야. 이제 중년이 들어서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심리적으로 아내한테 기대고 싶고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때가 돼버린 거야.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칭찬 좀 받고 싶고. 그렇지. 네. 진짜 이게 특히 남자들, 중년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 싶은 1순위는 내가 볼 때 무조건 부인 같더라. 부인. 근데 나는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단란하다고 난 봐. 그러니까 아버지 삐진 거 보고 아빠 또 삐졌어. 이 정도가 되면은 아직도 그래도 관계가 유지된 거야. 슬프네요. 예. 그래도 너네 집은 서로 아는 척은 하는구나 이런 얘기. 그렇지. 맨 마지막을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웃을 시키잖아? 그게 제일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공포 분위기가 딱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내도 아이도 아빠 삐졌네 이런 게 안 해. 그건 차라리 울어. 차라리 그때 울어. 최고네. 서운하고 삐지다가 울어라. 종훈 씨 말고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중년을 맞이하는 초년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사실 그 모든 중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좀 소외시했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히려 아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쓰이다가 신경이 쓰여졌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흡하고 보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 그래서 중년은 비록 외롭고 쓸쓸해서 혼자 울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반대로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보내셔야 돼. 이런 감정 나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잘 요걸 세련되게 가꾸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자칫 잘못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좀 화내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아, 예, 예. 이게 이제 감정을 이때 적당한 시점에 잘 하는 연습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 내가 볼 때 딱. 오늘부터 중년 최정훈이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갱년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도 때도 없이 열이 훅훅 올라오고 땀이 나고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증상들이 생각나시죠? 과거에 이러한 갱년기 증상들이 있었으면 큰일 났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오늘은 제2의 사춘기, 중년의 적, 갱년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의학자 에밀 크레펠은 1883년도에 정신병을 분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정신병은 퇴행성이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다, 그리고 불치병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무조건 감금을 하게 했거든요. 그 근간이 된 것이 1838년에 프랑스에서 발의된 정신이상자에 관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병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감금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정신요양원에 구속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1896년에는 개별 정신질환으로 갱년기 우울병을 처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된 갱년기 여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게 됐죠. 히스테리 부린다 얘기하지만 그 히스테리가 사실 신경증이라는 뜻이거든요.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가 자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는 자궁과 관련돼 있고 자궁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갱년기 여성들이 업앤다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자궁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해서 그녀들을 마녀 취급을 해가지고 화형에 처하거나 17세기부터는 감금을 당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여성이 갱년기 증상으로 정신질환자로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1913년도에 갱년기 우울병이라는 진단명은 폐기가 됐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많은 여성이 강제 입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에는 사실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살아야 됩니다. 호르몬 나오는 시기 한 번 살고 호르몬 없는 시기도 한 번 살아야 돼요.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에 가장 꽃다운 여성이었다가 갱년기, 완경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걸 손해보는 시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가 혜택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갱년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호르몬 있을 때 아껴 잘 쓰다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후반부 50년을 잘 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이 해답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갱년기 하면은 보통 40대 중후반에 월경 주기가 서서히 불규칙해지면서 한 5년 정도 그러거든요. 그 시기부터 폐경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45세에서 55세 요 10년 동안에 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폐경 진단이 평균이 50세거든요. 폐경 진단은 그럼 어떻게 내리느냐? 사실 남성 경우는 계속해서 정잔을 생산해낼 능력이 있지만 여성은 평생 쓸 난자를 보통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난자의 수가 점점 줄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바로 폐경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1년 동안 생리를 안 할 때 보통은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너무 느려지거나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한다면 병원을 꼭 찾으셔서 호르몬제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그 호르몬제를 써도 생리를 진짜 안 한다면 진짜 검사들을 다양하게 해보는데요. 생리에 관여하는 FSH라는 호르몬 수치가 있고요.
또 난소 기능을 알아보는 AMH라는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는 FSH를 검사해서 40 이상이면 폐경이다. 물론 초음파 소견하고 같이 보면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안 됐는데 빨리 생리가 끊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되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30세 이전에 폐경되시는 분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생리가 없고 FSH가 40 이상일 때는 조기 난소 부전이거나 조기 폐경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은 어떤 원인이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유전적으로는 터너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류머티즘,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갑상샘 질환, 결핵이나 볼거리를 과거에 앓았을 때 난소에 염증을 생기는 후유증이 있거든요. 보통 만 50세까지 여성 호르몬 보충하는 치료를 이런 경우들은 하게 되고요. 사실 폐경을 하면 생리를 안 하니까 귀찮은 일도 없고 생리통도 없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인데, 여성이 호르몬으로 혜택을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뼈를 튼튼하게 한다와 두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거든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에스트로겐이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증상도 갑자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가장 흔한 증상이 열받을 일이 없는데 열난다 그럽니다. 그게 열성 홍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땀이 난다고 하거든요. 땀이 나는데도 몸이 더 한기가 듭니다. 춥습니다. 또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게 바로 외출했을 때 땀이 비오듯 흘러서 옷도 다 젖고 화장도 자꾸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하신 분은 아예 나가기 싫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오기도 하고요. 이게 중년 부부가 각방을 쓰는 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이중턱. 난데없이 이중턱이 생겼다. 물론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 갑자기 호르몬이 주는 게 아닐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심한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그리고 건망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하나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생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너무 잘 나오니까 좋아하셨는데 이런 게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건조나 요실금, 근육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뭐 짧게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도 해서 끝나는 분도 있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또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예전보다 여성들의 갱년기만큼 이제 남성 갱년기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남성 갱년기는 보통 여성보다 빠르게는 40세 전후에 옵니다. 더 빠르면 30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남성 갱년기 원인은 남성 호르몬도 중요하고 또 세로토닌이 또 감소돼서 되게 우울하게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이유로, 신체적으로는 음주, 흡연, 대사질환 등이 원인이 되면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만성 피로도 대표적이고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관절도 아프다.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우울증이나 신경과민이나 무기력하다, 수면장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만큼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갱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체지방 분포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이살이라고 하는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늘어나게 되죠.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약 80%가 여성이고 폐경 여성의 40% 정도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 수의 절반이 갱년기 여성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일단 골절이 잘 된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또 회복이 느립니다. 특히 골반 대퇴골에 골절이 생겼는데 방치를 했다? 1년 이내 사망률이 20%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 오래 누워 있어야 되는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오래 누워 있으면 색전증이라고 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막아서 이유도 없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나중엔 병이 됩니다. 갱년기를 잘 극복을 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여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5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1명꼴로 골다공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비만할수록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이내 사망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고 대퇴골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54%나 됩니다. 남성분들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갱년기는 치료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치료인데 호르몬 치료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증상이 생긴 지 10년 이내에 5년 동안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 받으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것들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거부감이 많은데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암이 호르몬 때문에 반드시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거나 간 질환이나 혈전 색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호르몬 치료와 상관없이 1년 주기로 유방암과 자궁암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2가지가 대표적이라고요. 뼈를 튼튼하게 한다와 혈관 깨끗하게 한다. 이 2가지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중년분들은 아래로는 자식이 있고 위로는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자식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식은 또 사춘기라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스스로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말 한마디의 격려 굉장히 중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를 챙겼는지 또 영양제는 좀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만 해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 전까지는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빠지는 순간은 이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20분 걸었으면 지금은 40분씩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게 1번이고요. 그중에 첫 번째는 탄수화물 여러분 많이 먹었잖아요. 빵이랑 밥이랑 많이 드셨으니까 고기를 포함한 단백질을 꼭 하루에 포함을 시켜라. 2번째는 반찬을 좀 다양한 가지수를 늘려라. 뭐 진수성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채소가 들어있는지, 삶은 채소도 있고 생채소도 있는지, 그리고 고기 반찬이 있는지 하는 그 비율, 이런 식단을 구성해서 먹는 게 나이살을 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장기들이 한 50년을 일을 했잖아요. 얘네들 쉬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저도 12시간 공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뭘 안 먹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갱년기지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본인의 자세에 따라 그 다음 인생이 즐겁게 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병원 다니다가 끝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여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살 건지는 본인에게 달렸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20세기 초 유럽에서 중년 여성들은 땡땡땡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도 2022년에도 갱년기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는 질환입니다. 치료도 가능하고요. 참지 말고 치료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엄청나게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죠.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법으로 정리해야 할 정도로 나이를 세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 대체 뭘까요? 분명한 건 그만큼 우리가 나이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많이 물어보는 한국인들의 국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나 나이를 묻기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도대체 몇 살일까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나이가 궁금한 걸까요?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민. 대체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나이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의 나이도 궁금했습니다. 외국인한테 나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신뢰라는 건 알고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했어요. 몇 년도에 대학을 다니셨나요? 몇 년도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경일, 나 1966년생이야. 이미 한국인은 제가 자신의 나이를 궁금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한 한국 친구들이 꼭 나이를 물어봤었대요. 물론 저의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외국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민감하다는 거. 꽤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젠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대체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겠죠. 아무리 다른 걸 잘 맞추고 친절하게 해줘도 그 상대방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언어를 내가 쓴다면 결국 나는 무례해지는 셈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언어는, 즉 우리 말은 왜 그렇게 나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심리학자인, 특히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나 권력의 서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서열.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문화입니다. 좁은 문화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성립되는지 알려면 나이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이겨도 나이에서는 역전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매기는 서열이 바로 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절에는 양반이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겐 말을 놨다는 겁니다. 과거엔 신분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은 사라지고 나니 우리나라와 같이 좁고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서열을 나이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다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언어가 기본적으로 존댓말과 반말로 나뉘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다는 아니겠죠. 존댓말의 종류도요, 훨씬 더 미묘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의 부모님 뻘 되는 그런 어른한테 하는 존댓말, 심지어는 동갑인 걸 서로 알고 있지만 완전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그런 또 존댓말까지. 정말 존댓말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종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건 말고도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거기에 맞게 미세하게 적절한 존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요, 같은 계급이라면 혹은 같은 신분이라면 위아래 5살 차이 정도는 그냥 친구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철학자로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과 그리고 시인 윤동주 선생님은 친구였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은 무려 3살의 차이가 나는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학교를 같이 다니셨거든요. 따져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한 살 한 살 정확히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에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서 같은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니까 그 범주의 수가 또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1970년생인 저한테는 그저 같이 학교에 다니면 친구라는 게 아니라 같은 해에 입학해서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몇 살 터울까지 다 같이 친구가 되는 문화로 바뀔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연결성은 더 강해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사는 동네, 나와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 아이들만 친구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 어느 동네까지만 내가 친구를 만들어내는 가능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죠. 서울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 심지어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리적 인구의 수 자체는 줄었지만 심리적 연결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결국 같은 나이만 친구다라는 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더 좁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에서 앞으로도 같은 나이가 친구다라고 하는 이 문화는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쉽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는 보통 성인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같은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하잖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를 중요시하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훨씬 더 미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미묘하게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면 미묘한 무언가를 할 때 더욱 유리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미묘한 협상. 심리학의 대가 애리조나 대학의 로버트 치알디니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의 책에서 밝힌 적도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한국인을 납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알디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미국인 혹은 미국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협상가를 잘 섭외해서 그 다음에 협상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까? 어떻게 인지를 인계받을까?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면 뒤에선 어떻게 대테러 부대들을 동원해 정밀 타격을 할까? 주로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다. 치알디니는 바로 어떤 점에 놀랐을까요?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납치한 자들이 쓰는 그 부족인 파슈툰족의 언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의 정보기관은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투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역으로 이용해서 협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과의 미묘한 연결성과 최대한 호감을 서로 가지게 만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도 이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미묘한 것을 잘 캐치해서 호감을 혹은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탁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섬세한 소통이 가능한 게 한국인의 강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에 나이에 민감한 문화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경계할 것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이죠. 즉, 내가 나이가 많다면 혹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면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대부분의 행동들을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배우자에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죠. 반대로 내가 나이가 더 적으니 주도성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도성이나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출생 서열이 그 사람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정확하게 그 제한점을 인식해야 될 문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우리의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가 대부분 비슷하게 같이 갔습니다.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는 뭘 해야 되고 30대에는 뭘 해야 되며 또 하지 말아야 하고 40대에는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었던 시절이 바로 과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그 나이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나 사회적 통념은 완전히 깨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길고 오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인생에는 나이 외에 수많은 변수들이 그것도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20대여도 40대 같은 사람이 있고 50대여도 예전의 전형적인 50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20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엇이 맞고 무엇은 틀렸다라고 보는 순간 그만큼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무언가 저 사람은 부적절하다 표현하기 위해서
나이값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나이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근거를 사용합니다. 성숙한 삶은 자기 성격에 맞는 장점을 보여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삶은요, 자기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 기초한 단점만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삶에 표현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타고난 나의 기질 그리고 성격에 근거한 많은 장점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사느냐, 바로 그 점이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면요, 모든 23살 혹은 모든 52살 기타 등등 이런 같은 나이대에는 다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 사회와 한 집단이 가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위험해지는 게 어떤 때일까요? 바로 다양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단은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세대 내의 편차가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적응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대 내의 편차가 이렇게 다양하게 커지니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편차,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다양성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고요.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성격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인간은 다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추리의 출발입니다. 다산하지 않는다는 건 개체수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개체수가 적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전대미문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적은 인구에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서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지는 게 정답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이에도 우리 나이는 이렇게 많이 다양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의 관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